저 바보 같은 계집을 누가 사가겠어? 그래도 힘은 있으니 연락만 주고 데려가시오. 열량 여기 있어. 이 여자는 내가 데려가겠어. 저 바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단돈 10량, 쌀 한 가마니 값도 안 되는 돈에 팔린 불쌍한 여인이었지요. 멍한 표정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라고 모두가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이 한마디 하면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나고 큰 병이 낫는 일이 계속되었지요. 처음에는 우연이라 여겼지만 점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은 정말 바보가 맞는 것일까? 과연 10량짜리 바보 며느리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은 저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당신이 계신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한 사랑의 하트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씨 집안은 본래 양반 가문이었으나 대를 이어오며 점점 기울어 이제는 빈궁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외아들인 한시우는 25살이 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었지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혼담을 가져오는 중매쟁이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정씨 부인은 매일같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외아들이 장가를 못 가면 대가 끊어질 판이었으니 그 조바심이 오죽했겠습니까? 양반집 체면에 흠집이 날까 두려웠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정씨 부인은 결심을 굳히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온갖 사람들로 북적거렸지요. 곡식을 파는 농부, 생선을 파는 아낙네, 그리고 구석진 곳에서는 사람을 사고 파는 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사람들 틈 사이로 지나가는데 한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경꾼들이 둘러싸고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지요. 그녀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겨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 속에는 스물이 간 넘어 보이는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계란처럼 갸름하고 피부는 하얗게 빛났지요.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으나 옷은 누렇게 빛바랜 무명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입가에는 어리숙한 미소가 떠 있었지요. 저 계집아이는 바보잖아.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시킨 일도 똑바로 못하는 멍텅구리라던데. 팔려나온 젊은 여인의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힘은 있으니 집안일은 시킬 수 있어. 단돈 10량만 주고 데려가시오.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0량이라면 쌀 한 가마니 값도 안 되는 돈이었지요. 바보를 누가 사가겠소? 차라리 걔를 사는 게 낫지. 구경꾼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씨 부인은 그 여인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바보라고는 하지만 얼굴만큼은 제법 고왔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며느리가 필요했지요. 체면이고 뭐고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주머니에서 은자를 꺼내 주인에게 건넸습니다. 10량 여기 있소. 이 여자는 내가 데려가겠소. 주변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정씨 부인은 여인의 손목을 잡고 서둘러 장터를 빠져나왔지요. 옥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인은 고분고분 따라왔습니다. 저항도 하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씩 사람들의 손목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정씨 부인은 아들 시운을 불렀습니다. 시훈아, 내 부인 될 사람을 데려왔다. 시우는 놀란 눈으로 옥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장터에서 여인을 사왔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혔지요. 옥순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시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는 온통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한씨 집안이 10량짜리 바보를 며느리로 들였다던데 양반댁이 어쩌다 그 지경까지 됐나 몰라.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정씨 부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옥수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무언가가 보이고 있었지요. 사람들 손목에 얽힌 가느다란 붉은 실들이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한씨 집안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고 움직임도 느렸지요. 정씨 부인이 무슨 일을 시켜도 멍하니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킨 일은 어찌어찌 해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지요. 이런 바보 같은 것을 며느리로 들였으니 내 팔자가 기가 막히는구나. 정씨 부인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옥수는 그저 조용히 방 한쪽에 앉아 사람들의 손목만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며칠 뒤 옆집에 사는 박 영감이 장터에 나가려고 문을 나서는데 옥순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영감의 손목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영감의 손목에 묶인 붉은 실이 옥순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 실이 심하게 느슨하고 흐릿했지요. 오늘은 나가지 마세요. 옥순의 목소리는 느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박 영감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요. 이 바보 계집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당장 썩 비키거라. 하지만 옥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너무 느슨합니다. 몸에 중풍 기운이 도는 것 같으니 오늘은 쉬셔야 합니다. 박 영감은 화를 내며 옥순을 밀치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막 나서던 순간 갑자기 그대로 쓰러져 버렸지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달려들었습니다. 박 영감은 숨은 붙어 있었으나 온몸에 힘이 풀려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의원을 불러라.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원이 와서 진맥을 해보니 중풍 기운이 돌았다고 했지요. 조금만 더 무리했다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거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보 며느리가 중풍을 미리 알았던 거 아닌가?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우연이겠지. 하지만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터를 떠도는 거지 아이 달새가 심한 기침을 하며 장터를 헤매고 있었지요. 열이 펄펄 끓었지만 끼니를 때우려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달새는 비틀거리며 짐을 나르려 했습니다. 옥수는 그 모습을 보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달새의 손목에 묶인 붉은 실이 너무나 가늘고 흐릿했지요. 지금 당장 끊어질 듯 했습니다. 그녀는 달새의 손목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오늘은 일하지 말거라. 반드시 그늘에서 쉬어야 한다. 달새는 바보 같은 소리라 여겼습니다. 쉬면 굶어 죽습니다. 저리 비키셔요. 하지만 옥수는 달새의 팔을 잡고 그늘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져온 물 한 표주박을 건넸지요. 열병이 깊다. 오늘 하루만 쉬거라. 무리하면 실이 끊어진다. 달새는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늘에서 쉬었지요. 신기하게도 그날 밤 달새의 열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달새와 같이 지내던 거지 아이들은 옥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열병에 걸렸으나 무리하게 짐을 나르고 일을 했지요. 결국 병이 더 깊어져 나흘 만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달새는 살아난 뒤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옥수마님이 내 병을 알아봤소. 바보가 아니라오. 그 무렵 장터의 기생 서량도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서량은 총명하고 눈치 빠른 여인이었지요. 그녀는 옥순을 멀리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옥순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지만 가끔씩 사람들의 손목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서량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바보가 아닌 게 틀림없어. 사람의 병을 볼 수 있는 게지. 마을에서는 옥순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귀신 씨였다 하고 어떤 이는 신통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불안했지만 한편으로는 옥순이 정말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다시 마당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눈에는 온 마을 사람들의 붉은 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실은 단단하고 어떤 실은 느슨했으며 어떤 실은 끊어질 듯 가늘었지요. 옥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옥순의 조언은 점점 더 기묘할 정도로 들어맞았습니다. 장터의 농부가 몸이 무거운데도 일을 나가려 하자 오늘은 쉬셔야 합니다라 했고 그 농부는 말을 듣고 쉬어 큰 병을 피했지요. 안악이 기침을 심하게 하자 찬 음식을 끊으시오라 했고 그 말을 따르니 기침이 나았습니다. 작은 조언 하나로 사람들은 병을 피하고 악화를 막고 죽음을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옥순이 무언가 말하면 다 멈추고 귀를 기울이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 늙은 점쟁이 초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희끗희끗한 흰 머리에 쉰 목소리를 가진 여인이었지요. 초령은 옥순이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 아이가 보고 있구나. 초령은 옥순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옥순은 초령을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초령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야,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옥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초령은 다시 물었지요. 사람 손목에 묶인 붉은 실이 보이지? 그 순간 옥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초령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의 명줄이다. 초령은 옥순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지요. 붉은 실은 사람마다 하나씩 타고난단다. 그 실이 단단하고 팽팽할수록 건강하고 느슨하거나 흐릿할수록 병이 든 것이란다. 그리고 실이 끊어져 있으면 죽음이 임박한 것이지. 옥순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초령이 물었습니다. 내 부모는 누구시냐? 옥순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초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이미 알고 있다. 다만 숨기고 있을 뿐이지. 초령은 옥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지요. 내 실은 다르구나.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빛깔이다. 이런 실은 특별한 핏줄에서만 나온다. 혹시 내 아비가 의원이었느냐? 옥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초령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지요. 역시 그렇구나. 명주를 보는 눈, 그것은 내 아비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로구나. 그리고 아마도 병을 다스리는 손재주도 함께 물려받았겠지. 옥순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초령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아이야, 내가 바보인 척하며 숨어 사는 이유를 나는 안다. 하지만 이 능력을 계속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때 멀리서 정씨 부인이 옥순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순은 초령에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지요. 초령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불쌍한 아이, 그 능력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그날 밤 정씨 부인은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심해 꼼짝도 할 수 없었지요. 옥수는 정씨 부인의 손목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명줄이 심하게 흐릿하고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옥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차마 사람들의 목숨을 외면할 수 없어서 명줄을 보고 조언만 해왔지만 정씨 부인은 달랐습니다. 비록 자신을 열량에 사오긴 했지만 그래도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시어머니였기 때문이지요. 옥수는 결심했습니다. 옥수는 조용히 정씨 부인의 배를 눌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바보의 것이 아니었지요. 정확하게 혈자리를 짚고 장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숨겨두었던 약재를 꺼냈습니다. 말린 감초와 작약, 백추를 정확한 비율로 달여 정씨 부인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놀란 눈으로 옥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옥순은 밤새 정씨 부인의 배와 등의 혈자리를 정확하게 눌러주었습니다. 침을 놓지는 않았지만 손가락으로 혀를 누르는 수법은 숙련된 의원의 그것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신기하게도 통증이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옥순의 손을 붙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옥순아, 너는 바보가 아니었구나. 옥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지요. 무슨 연유로 바보인 척하며 숨어 살아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꼬. 정씨 부인은 옥순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옥순아. 이제는 이 어미가 너를 지켜주마. 그날부터 정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옥순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이 싹 텄습니다. 그리고 옥순도 처음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옥순은 정씨 부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님, 제 의술은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위험합니다. 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순의 비밀을 지켜줄 것을 약속했지요. 옥순의 조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더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손목을 내밀었지요. 옥순이 내 몸 좀 봐주시오. 며칠째 머리가 아픈데 괜찮은 건가? 옥순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사람들의 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한마디씩 조언을 했지요. 오늘은 무리하지 마시오. 술을 줄이셔야 합니다. 아이에게 찬물을 먹이지 마시오. 옥순의 말은 항상 들어맞았습니다. 그 말을 따른 사람은 병을 피했고 따르지 않은 사람은 고생을 했지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옥순을 더 이상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거지 아이 달쇠는 옥순에게 누구보다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터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외쳤지요. 옥순마님은 바보가 아니오. 내가 죽을 뻔했을 때 살려주신 은인이란 말이오. 달쇠의 외침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지요. 어느 날 장터에서 한 안악이 아이를 업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며칠째 열이 나고 경기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차도가 없었지요. 옥수는 그 아이의 손목을 가만히 잡아 진맥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명줄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아이에게 죽만 먹이시오. 그리고 밤에는 따뜻하게 재워야 합니다. 안악은 옥순의 말을 따랐습니다. 사흘 뒤 아이의 열이 내리고 경기도 멈추었지요. 안악은 눈물을 흘리며 옥순에게 절을 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옥순의 소문은 마을을 넘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옆 마을 사람들도 옥순을 찾아왔고 더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이 변화가 불편한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관아의 실세 구정이었습니다. 그는 탐욕스러운 아전으로 마을 사람들의 돈과 곡식을 빼돌리는 일을 해왔지요. 옥순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으면서 구정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계집이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구나. 위험하다. 구정에는 부하를 시켜 옥순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옥순은 그저 조용히 사람들의 명주를 살피고 조언을 해줄 뿐이었지요. 구정에는 이를 갈았습니다. 기회를 봐야겠군. 저 계집을 내버려두면 절대 안 돼. 그 무렵 기생서량은 계속해서 옥순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옥순이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조언하는 방식, 그리고 그 조언이 항상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았지요. 서량은 옥순이 단순한 바보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량은 조용히 옥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옥순은 장터 한쪽에서 쉬고 있었지요. 서량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제가 물 좀 떠다 드릴까요? 옥순은 멍한 표정으로 서량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량은 물 한 사발을 떠다 주었지요. 제 이름은 서량이라 합니다. 장터에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아가씨 덕에 목숨을 건진 사람이 많다지요? 옥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량은 옥순의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지요. 저도 궁금해서 여러 날 지켜봤어요. 근데 아가씨가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시는 것 같더군요. 옥순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량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걱정 마세요. 저는 아가씨의 적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서량은 주위를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에 대한 소문이 너무 빨리 퍼지고 있어요. 이제 관아에서도 아가씨 이름을 알고 있답니다. 옥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량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을 이었지요. 그뿐이 아니에요. 소문이 궁궐까지 갔다고 하더군요. 조심하셔야 해요. 옥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량은 옥순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를 찾으세요. 제가 아는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날부터 서량과 옥순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생겨났습니다. 서량은 옥순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눈과 귀가 되어주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날 밤 옥순은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옥순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밤바람이 옥순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주를 보는 눈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였지요. 서량은 그날 이후로도 종종 옥순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말은 많지 않았지만 묘한 신뢰가 쌓여갔지요. 서량은 궁궐과 양반가의 소식을 귀동냥으로 듣는 일이 많았습니다. 기생이라는 신분 덕에 높은 양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요. 어느 날 서량은 심각한 표정으로 한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집 뒤편 한적한 숲길로 향했습니다.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지요. 서량은 주위를 살피고는 옥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옥순아, 너에 대해 알아봤어. 옥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량은 조용히 말을 이었지요. 혹시 내 아버지 이름이 양원이었느냐? 그 순간 옥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서량은 옥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를 해줄게. 10여 년 전 조선에 양원이라는 어이가 있었어. 그는 명주를 보는 천부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했지. 임금님의 병을 진찰하던 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대. 서량은 잠시 말을 멈추고 옥순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옥순은 눈을 감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야. 양원은 임금님을 살리려 애썼지만 궁궐의 다른 신하들이 양원을 의심하기 시작했대. 독을 쓰려 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말이야.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량은 계속 말을 이었지요. 양원은 모함을 받아 궁궐에서 쫓겨났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 그때 양원에게 어린 딸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어. 서량은 옥순의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 딸이 옥순이 바로 너인 거지? 옥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요.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누군가 아버지를 모함했어요. 아버지는 임금님을 살리려 했을 뿐인데. 옥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살아남기 위해 바보 행세를 했습니다. 저에게도 명주를 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저도 위험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서량은 옥순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너가 왜 의술을 숨기고 조언만 했는지, 너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바로 그때 숲길 저편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보니 장터 점쟁이 초령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초령은 마치 두 사람이 이곳에 있을 줄 알았다는 듯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지요. 너의 아버지인 양원은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 초령의 말에 옥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령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양원은 명주를 보는 능력과 함께 뛰어난 의술을 가진 어이였지. 그 능력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었어. 너의 할아버지도 그 위의 조상들도 모두 명주를 볼 수 있었단다. 초령은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순이 너가 보는 붉은 실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너의 아버지인 양원이 보던 그 능력이며 대대로 너의 집안에 이어져 내려온 천부적인 재능이지.
옥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초령은 계속 말했지요. 하지만 아이야, 이제 숨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내 소문이 궁궐까지 갔다. 곧 궁에서 사람을 보낼 것이다. 옥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초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령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것이 너의 운명이다. 그리고 어쩌면 너의 아버지인 양원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단다. 서량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임금께서 병환 중이시라고 들었다. 어이들이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더구나. 그래서 명주를 본다는 너의 소문을 듣고 궁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지. 옥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궁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초령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옥수는 정씨 부인과 시운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어의 양원의 딸이라는 것,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 그리고 곧 궁궐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지요. 정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옥순을 안았습니다. 며느라가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하지만 어미는 걱정이 돼서 너를 보낼 수가 없구나. 남편 시운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궁궐은 위험한 곳이오. 당신을 보내고 싶지 않소. 하지만 옥수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며칠 뒤 과연 궁궐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명주를 본다는 여인을 궁으로 데려오라는 임금의 명이었지요. 옥수는 정씨 부인과 시운의 걱정 어린 눈빛을 뒤로하고 궁궐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옥수는 궁궐로 가는 가마 안에서 떨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다시 돌아가는 궁궐이었지요.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드나들던 그곳이 이제는 두려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마가 멈추고 옥수는 내관의 안내를 받아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전각과 붉은 기둥들이 눈에 들어왔지요. 하지만 옥순의 눈에는 그것보다 궁궐 사람들의 손목에 묶인 붉은 실들이 먼저 보였습니다. 이리 오시오. 내관이 옥순을 어느 전각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에는 여러 명의 어이들이 모여 있었지요. 그들은 옥순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계집이 명주를 본다는 여인인가? 바보 같은 얼굴을 하고 있구먼. 옥수는 멍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몸에 배어버린 바보 행세의 습관 때문이었지요. 그때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게 하라. 옥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상에는 임금이 누워 계셨지요.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도 가늘었습니다. 옥수는 임금의 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은 한 번 끊어졌다가 다시 누군가의 손으로 억지로 이어붙인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고요히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명주를 본다는 여인이냐? 옥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임금의 손목을 잡았지요. 붉은 실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실은 매우 불안정했고 끊어진 부분에서 검은 기운이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의 실이 끊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말에 주위의 어이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임금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언제였느냐? 옥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10여 년 전으로 보입니다. 그때 실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눈을 뜨고 옥순을 바라보았습니다. 10여 년 전이라면 내가 쓰러졌을 때가 아니야? 옥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때 짐을 살린 어이가 있었다. 양원이라는 이름의 어이였지. 옥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임금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독을 쓰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궁에서 쫓겨났다. 나는 그때 의식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옥순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그때 실을 이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하께서 다시 병환 중이신 것입니다. 임금은 옥순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너가 그것을 어떻게 알냐? 옥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전하의 명주를 이으셨기 때문입니다. 정각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내 아비가 양원이라고 하는 것인게냐? 옥순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제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임금은 깊은 후회가 담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위의 어이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양원의 딸이라니. 그렇다면 너도 명주를 보는 능력을 물려받은 개로구나.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금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입을 열었지요. 내 아비는 나를 살렸다. 하지만 나는 그를 지키지 못했다. 그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아 있었다. 임금은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내 아비에게 빚을 졌구나. 이제라도 그 빚을 갚고 싶다. 옥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하, 제가 전하의 명주를 다시 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누가 전하의 명주를 끊으려 했는지, 그리고 누가 제 아버지를 모함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나도 알고 싶은 일이다. 조사를 시작하게 하겠노라. 그날부터 옥수는 궁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임금의 병을 살피고 명주를 다시 제대로 이을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동시에 10여 년 전의 진실을 밝혀낼 조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옥수는 그날 밤 자신에게 주어진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아버지,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옥수는 조용히 결심을 다졌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임금의 명주를 제대로 이어야 한다고 말이지요. 임금의 명에 따라 10여 년 전의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궁궐의 내관들과 관리들이 오래된 문서들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양원이 쫓겨나던 그날의 기록, 증언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며칠 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양원을 모함했던 증인들 중 일부가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온 것이지요. 그리고 그 뇌물을 준 자의 흔적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아전 구정애라는 자입니다. 조사를 맡은 관리가 임금에게 보고했습니다. 구정애는 10여 년 전부터 관아에서 온갖 비리를 저질러 왔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리고 문서를 조작하고 뇌물을 받아왔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자가 왜 양원을 모함했느냐? 양원 어이께서 당시 구정애의 병을 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양원 어이께서 구정애가 독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옥순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독을 조금씩 마시면 몸에 내성이 생깁니다. 아버지께서는 구정애가 누군가를 독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의심하셨을 것입니다.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정애는 당시 높은 관직에 있던 상관을 독살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원 어이께서 그것을 눈치채자 먼저 양원 어이를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임금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 자를 당장 잡아들여라. 관리들이 마을로 내려가 구정애를 체포했습니다. 구정애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그는 결박당한 채 궁궐로 끌려왔습니다. 이놈 구정애, 내 놈이 양원을 모함하였느냐? 임금의 호통에 구정애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억울합니다. 전하, 소인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뇌물을 준 기록, 증인들의 새로운 증언, 그리고 독약을 숨겨둔 곳까지 모두 밝혀졌지요. 옥수는 구정애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목에 묶인 붉은 실은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목숨이었지요. 구정애, 네가 나의 아버지를 죽였구나. 옥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구정애는 옥순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가 양원의 딸이었단 말이냐? 임금이 선언했습니다. 구정애, 내 놈은 충직한 어이를 모함하고
백성들의 재물을 빼돌리고 도구로 사람을 해치려 했다. 그 죄를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느냐? 구정에는 모든 죄목이 드러나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백했고 엄한 처벌을 받게 되었지요. 소식은 빠르게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옥순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아기는 구정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정씨 부인은 궁궐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옥순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지요. 며느라가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내 아버지께서 얼마나 억울하셨을꼬. 정씨 부인은 옥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에 너를 바보라고 했던 이 어미를 용서하렴. 옥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임금은 옥순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이제라도 씻어주겠다. 양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가 충직한 어이였음을 온 나라에 알리겠다. 옥순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임금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명주를 다시 이어주었으면 한다. 내 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내가 완성해 주기 바란다. 옥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옥순은 임금의 치료를 시작했지요. 명주를 보며 정확한 진맥을 하고 아버지에게 배운 의술로 임금의 병을 다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임금의 안색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줄도 점점 단단해지고 팽팽해졌지요. 궁궐의 어이들도 옥순의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저 여인은 진정한 어이의 딸이로구나. 역시 양원 어이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 옥순은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버지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하늘에서 옥순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지요. 한 달이 지나자 임금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옥순의 치료 덕분이었지요. 임금의 명줄은 이제 단단하고 팽팽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모든 사람들이 옥순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임금은 조정을 열었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임금은 옥순을 불러들였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 이 여인은 양원 어의의 딸이다. 10여 년 전 양원은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쫓겨났다. 하지만 이제 그 억울함이 풀렸다. 신하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임금은 계속 말했지요. 양원은 충직한 어의였다. 그는 나의 목숨을 살렸고 명주를 이었다. 그리고 그의 딸 옥수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나를 다시 살렸다. 임금은 옥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부터 옥순을 나의 전담 어의로 삼는다. 그녀는 명주를 보는 눈과 뛰어난 의술을 가진 조선의 보물이다. 신하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옥순도 깊이 절을 올렸지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옥수는 들으라. 짐은 너의 아버지 양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너를 어의로 삼겠노라. 옥수는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거라. 그날의 소식은 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10량짜리 바보 며느리였던 옥순이 임금의 전담 어의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바보라고 놀리던 여인이 나라를 구한 어의가 된 것이었지요. 정씨 부인과 시우는 궁궐로 옥순을 만나러 왔습니다. 정씨 부인은 옥순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몰랐구나. 옥순은 정씨 부인을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열량에 사지 않으셨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님은 저의 은인이십니다. 남편 시운도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오. 하지만 궁궐에 있으면 자주 만나지 못할 텐데. 전하께서 허락하신다면 가끔 집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은 옥순의 청을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옥순은 궁궐에서 어의로 일하면서도 가끔 마을로 내려가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지요. 점쟁이 초령도 궁궐 근처를 지나가다
옥순과 마주쳤습니다. 초령은 옥순을 보며 인자하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내 운명이 이루어졌구나. 이제 너는 조선의 명주를 지키는 자가 되었으니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거라. 옥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께서 저를 일깨우쳐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초령은 옥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아비의 뜻을 잘 이어가거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거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옥순은 임금의 전담 어이로서 궁궐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조선 팔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옥순에 대해 명주를 보는 어이, 조선의 보물, 10냥짜리 바보가 나라를 구했다고 말하였지요. 옥순은 가끔 마을로 내려가 정씨 부인과 시운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병도 봐주었지요. 달새는 이제 건강한 청년이 되어 옥순을 보자 하며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옥순은 궁궐의 뜰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옥순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명주를 살피고 병든 이들을 치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바람이 옥순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옥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아버지처럼 조선의 명주를 지키는 어이가 되겠습니다. 그날 밤 궁궐의 별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10냥짜리 바보 며느리였던 옥순이 조선의 명주를 지키는 어이가 된 날이었지요. 백성들은 오래도록 옥순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10냥에 팔린 바보 여인이 임금의 목숨을 살리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조선의 명주를 지키는 어이가 되었다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이지. 진정한 보물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법이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